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수식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분명히 겹치는 내용이 많을 텐데요. 그것을 수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죠? 자, 여기 보시면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등가 원리란 건 그렇죠. 중력과 관성력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중력과 관성력은 같다라고 한 걸 통해서 우리가 가속 운동과 중력을 연결을 시켰고요. 또 하나 바로 그렇죠. 이렇게 빨라지는 점점 빨라져요.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죠. 자, 이렇게 빨라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레이저를 쏘았을 때, 빛을 쏘았을 때 빛이 이렇게 처음엔 여기 있다가 두 번째는 여기 갔다가 세 번째는 이렇게 갔다가 이걸 한 번에 한 프레임에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우리가 그 밑에 천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창문이 없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 똑같이 느낀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요걸 보니까 빛이 이렇게 쉬었어요. 그쵸? 빛이 이렇게 쉬었다는 얘기는 결국 시공간이 쉬었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가속 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아봤죠. 결국 가속 운동은 시공간의 뒤틀림도 이루고 이게 중력도 일어난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시공간의 뒤틀림과 중력은 같다라고 하는 걸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했죠. 이것을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식으로 바꾼 게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 즉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이죠. 자, 그러한 중력장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그 수식이 나오기까지는 이 아이디어로부터 한 1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 수식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 수식에는 바로 텐서가 들어옵니다. 텐서. 예, 텐서. 인덱스 기호를 이용한 바로 이 텐서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시간엔 이 텐서가 무엇인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 시공간의 뒤틀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식으로 나타내고 싶었어요. 아인슈타인이요. 자,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토펠 기호죠. 이 크리스토펠 기호는 바로 우리 매트릭 텐서라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매트릭 텐서. 자, 이거 뭐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게 매트릭 텐서거든요. 자, 이러한 것을 미분을 하면 바로 이 크리스토펠 기호가 나옵니다. 자, 이건 매트릭 텐서인데요. 이 매트릭 텐서는 시공간의 뒤틀림을 나타내죠. 매트릭 텐서, 계량 텐서라고도 하고요. 자, 이것은 시공간의 뒤틀림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미분한 것도 당연히 시공간의 뒤틀림을 나타내겠죠. 그게 바로 크리스토펠 기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토펠 기호를 사용해서 시공간의 뒤틀림을 나타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아인슈타인은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중력 있잖아요. 이 중력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에너지 모멘텀이란 건 운동량이거든요. 모멘텀 텐서를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사실 이 에너지 모멘텀 텐서 두 개나 있네요. 이거 4차원 몇 바이 몇? 4x4 행렬. 그러니까 T00, T01, T02, T03 그리고 여기는 뭐 T 뭐냐? 따따따. 자, 이렇게 4x4 매트릭스를 해석하면 이제 에너지가 나온 거고요. 어떤 항은 에너지가 나오고요. 어떤 항은 이제 모멘텀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따가 알아볼게요. 자, 아무튼 이 중력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팀윙이요. 물론 여기 안에는 잘 보면 이 질량하고도 관련 있는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얘와 얘는 어떤 비례 관계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공간의 곡률이 클수록 얘가 어떨수록 클수록
중력은 커지게 된다. 중력이 클수록 다른 말로 하면 시공간의 뒤틀림이 커진다. 그거를 우리가 비례관계로 하는데 비례관계는 사실 이런 표시잖아요. 근데 이런 표시는 방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방정식을 같다 라고 하기 위해서 앞에다 K를 쓴 거다 라고 했죠. 이 K는 중력상수고요. 비례관계를 같다라는 표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생각을 어쨌든 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해야지? 자세히 안 할게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전체가 어쨌든 전체가 그럼 어떤 의미를 부여 담고 있잖아요. 그럼 맞는 거네요. 아이디어는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건 텐서 방정식이 아니란 거죠. 텐서 방정식이 아니다. 모든 물리 방정식은 이 텐서 방정식이어야 돼요. 텐서 방정식이 뭔데요? 텐서 방정식은 좌표 변환에 대해서 무관해야 돼요. 누가 하든 간에 이 물리 법칙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텐서 방정식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텐서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녀석은 텐서 방정식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텐서 방정식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얘는 텐서가 맞아요. 얘는 텐서가 맞거든요. 뮤, 뉴가 있으면 텐서 아니에요? 네, 텐서 맞아요. 실제로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녀석, 이 크리스펠 텐서라고 안 하죠. 크리스펠 심볼, 즉 기호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뮤, 뉴, 알파가 붙었어도 얘는 텐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보기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쪽은 텐서가 아니고 이쪽은 텐서고 한쪽만 텐서죠. 그러니까 이건 텐서 방정식 만족을 안 해요. 둘 다 텐서여야 돼요. 알겠죠? 양변이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 방정식이 있죠. F는 ma. 잘 알고 있죠? 자, 이건 텐서 방정식가 아닐까요? 자, 얘도 텐서 방정식 맞아요. 자, 우리가 뉴턴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쵸?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F 벡터죠? 그리고 A, 가속도도 여기 벡터가 표시되는데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첨자가 여기 I가 붙네요. 여기 I가 붙네요. 아, 그렇죠. 이건 랭크가 1인. 그러니까 1차 텐서죠. 랭크가 1인 1차 텐서구나. 벡터는 1차 텐서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쪽도 벡터, 얘도 벡터. 어쨌든 벡터가 있죠. 벡터가 있는데 양변에 벡터가 다 있네요. 그쵸. 모든 항에 벡터가 있어요. 모든 항에 벡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텐서 맞고 얘도 텐서 맞고 이건 텐서 방정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 말은 좌표 변환에 무관하다는 얘기죠. 즉 모든 물리 법칙에 있는 방정식은 텐서 방정식을 만족을 합니다. 뉴턴 방정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정식이 다 만족을 하죠. 그런데 얘는 만족을 한다 안 한다? 예, 얘는 만족을 안 합니다. 바로 텐서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가 텐서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리치 텐서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R 뮤 뉴라고 하는데 이건 뭐랑 관계 있어요? 네, 제가 얘기했죠. G 뮤 뉴. 자, 얘가 바로 얘랑 관련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미분을 하면요. 미분 한번 하면 얘가 나와요. 그런데 얘를 또 한 번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야만 리치 텐서가 나와요. 리치 텐서가 나와요. 알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 과정 중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이제 요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지만 이거를 이제 공률을 나타내는 텐서라고 해서 이걸 리만 공률 텐서라고 그래요. 리만 공률 텐서. 리만 커버처 텐서라고 하죠. 얘는 리치 텐서. 예, 리치 텐서. 얘가 리치 텐서라고요. 있죠? 얘가 리치 텐서. 자, 그래서 이 리만 공률 텐서를 한 다음에 이 베타를 알파로 바꾸면 얘 없어져서 바로 R 뮤뉴라고 하는 리치 텐서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크리스펠 기호에서 리만 공률 텐서를 거쳐서, 물론 미분 한 번 하면 돼요. 거쳐서 여기서 그 첨자 줄이기 방법이거든요. 베타를 알파로 바꾼 다음에 하면 얘네가 없어져서 바로 리치 텐서로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크리스펠 기호를 이제 미분한 다음에 리만 공률 텐서를 만들고 거기서 그렇죠. 첨자 줄이기를 통해서 리치 텐서가 나온다. 결국 리치 텐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 결국 공률과 관련이 있겠죠.
계속 이쪽은 시공간인데 공률을 나타내. 얘도 공률을 나타내고 텐서가 아니었네. 그래서 리치 텐서 바꾼 것 뿐이에요. 한 번 더 미분을 해서요. 계속 공률의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변해 안 변해요? 계속 안 변하죠. 그 이유가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안에 이제 질량이나 뭐 에너지 모멘텀 항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체 방정식이 이제 텐서 방정식이 맞네요. 그쵸? 이제 텐서 방정식은 맞아요. 텐서 방정식이 맞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좌표변에 무관하다는 거죠. 그럼 다 됐네요. 자, 그런데 모든 방정식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만족을 해야 돼요. 무슨 법칙? 이 에너지 보존 법칙 만족을 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룰을 정했다 그랬죠. 이제 그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도 만족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어떤 이제 거의 확신시한 거죠. 예. 확신시.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성의 근일점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확실하게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은 이제 어떤 수식을 했는데 그게 예측각과 맞으면 그 수식이 다시 한번 맞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건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도 아마 맞을 거야 해가지고 요거를 적용을 시킨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시킨 그 뭐지?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이 어쨌든 그 근일점 운동을 수성의 근일점 운동을 만족을 또 시키니까 얘게 계속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발상이 0인 방정식이어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 이거 있잖아요. T 메뉴 맞죠? 이 T 메뉴 이제 이걸 미분한 값이 있잖아요. 이 미분이 뭐예요? t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변화율을 측정을 한다 그래요. 그게 0이 되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이게 0이 되면 돼요. 자, 이걸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이 바로 발산이 0인 방정식이죠. 자, 이쪽이 0이면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렇게 미분을 한 거잖아요. 이 미분은 그냥 원래 이 미분은 아니에요. 공변 미분인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헷갈리니까 자, 공변 미분 표시는 이렇게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뭘로 미분했다 할까요? 뭐 감마인가? 람다로 미분했다.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도 이렇게 람다로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람다로 미분했는데 다시 자 K는 이제 뭐 미분을 하나 안 하나 같은 거 이거를 뭐 이렇게 람다로 미분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미분한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미분값이 0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얘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발산이 0인 방정식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리치 텐서를 똑같이 이쪽도 람다를 했으니까 뭐 K는 이제 상수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안 쓴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 그러면 얘로 하면은 이게 0이 될까 했는데 0이 안 된다고. 얘는 0이 되는데 얘는 0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발생 연이 아닌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했는데요. 이 에너지 모멘텀 텐서는 이제 4차원 에너지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했지만 이게 4x4 매트릭스잖아요. 4x4 매트릭스인데 이 4x4라는 거는 이제 시간과 바로 공간이 있는데요. 시간은 1차원이고요. 공간은 3차원. 이게 뒤얽혔기 때문에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요 각각의 관계를 한 번에 표현한 게 텐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에너지와 운동량이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그냥 4차원 에너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요거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 계속 반복되는데 얘가 일정하다 이겁니다. 이게 일정하다는 건 이거를 뭐한 게 공변 미분한 뭐 람다에 대해서 공변 미분한 게 0이다. 그런데 얘는 같은 색깔에서 미안해요. 자, 얘는 뭐하다? 얘는 이게 0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얘가 변화율이 있다라는 거고 얘가 다른 말로 하면 일정하지 않다. 이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만족이 안 된다.
이거야. 얘가 만족이 안 되니까. 뭐 얘는 얘는 이제 일정해도 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네, 이 녀석이죠. 얘도 시공간의 뒤틀림을 나타낸 게 맞아요. 시공간의 뒤틀림을 나타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텐서인가요? 네, 텐서 맞죠? 자, 이게 무슨 텐서? 아까 전에 봤지만 리치 텐서. 자, 그리고 이 항에도 여기 텐서가 나오네요. 얘는 뭐예요? 텐서가 나오네요. 텐서. 그렇죠. 얘가 바로 매트릭 텐서죠. 계량 텐서. 자,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뮤가 안 붙죠. 뮤, 뉴, 인덱스가 안 붙으니까 얘는 스칼라겠죠. 무슨 스칼라예요? 리치 스칼라라고 합니다. 리치 스칼라. 리치 스칼라. 이 리치 스칼라는 R인데요. 요건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리치 텐서 있죠. 리치 텐서가 뭐였어요? 그렇죠. 이거였죠. 리치 텐서가 이거였는데 요거를 요 매트릭 텐서로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R만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대각선의 그걸 요소를 뽑아서.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요거 한번 다 맞는지 볼까요? 우선은 제가 물어볼게요. 자, 얘는 텐서 방정식 만족하나요? 만족해요. 텐서 방정식은 모든 항에 텐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항에 텐서 있나요? 텐서 있죠. 자, 요 항에는요. 텐서 있죠. 이 항에는요. 텐서 있죠. 모든 항에 텐서가 다 있네요. 그러면 얘는 텐서 방정식이 맞아요. 텐서 방정식 맞음. 통과했어. 자, 두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 되나요? 네,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는 요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미분한 거 있잖아요. 공변 미분이라고 해요. covariate derivative, derivation 뭐 그걸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람다 값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얘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게 발산이 0인 거니까요. 변화율이 없다라는 거고 그 말은 얘가 일정하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는 했는데 어떻게 됐다? 얘는 0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얘는 이거를 공변 미분을 해보니까 얘가 다 0이 나와요. 드디어 얘는 아까 전에 얘기한 텐서 방정식도 만족을 하고요. 또한 둘 다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니까 그렇죠. 발산이 0인 방정식도 만족을 하죠.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만족이 됩니다. 알겠죠? 그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한 게 바로 얘라고요. 다 왔네요. 자, 아인슈타인이 너무 기뻤겠죠.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과학자들은 기쁠 때는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자기 이름을 써서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아인슈타인 텐서예요, 실제로. 자, G, mu, n라고 합니다. 라지지예요. 얘랑은 달라요. 얘는 우리가 매트릭 텐서, 시공간의 뒤틀림을 재는 그 매트릭 텐서라고 하면 얘는 무슨 텐서라고요? 슈타인 텐서예요. 텐서.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아인슈타인 텐서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G, mu, n는 K, T, mu, n까지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왔어요. 자, 이제는 방정식 자체에 이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요 K 값만 알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바로 클래시컬 리밋, 그렇죠, 고전 극한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뉴턴 방정식과 같은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고전적 극한을 통해서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그냥 뉴턴의 중적 방정식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푸아송 방정식이 있거든요. 푸아송 방정식. 파이지뉴. 자,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지오데식 이퀘이션이 있거든요.
그 지오데식 이퀘이션, 바로 얘를 지오데식 이퀘이션 해서 바꾼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지오데식 이퀘이션인데요. 여기다가 어떤 일정한 조건, 예를 들어 뭐 지구는 거의 평평하다. 그리고 시간은 공간의 어디에서도 시간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거를 부여하면 이 푸아송 방정식, 이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이제 좀 가우스 법칙 이용하면 요구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클래시컬 리미트에서는 얘나 같은 게 되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해서 하면 K 값이 나옵니다. 이 K 값이 바로 C의 4제분의 8파이 G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두구두구두구 바로 이 K 값을 구하게 된 거죠. 이 K 값을 요 속에다가 다시 넣으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고대하던 바로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R 뮤 뉴.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G 뮤 뉴. 그리고 R은 4의 4제곱분의 8파이 G T 뮤 뉴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요거 있죠. 요게 아까 전에 무슨 텐서였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텐서였죠. 어떻게 쓴다고요? 아인슈타인 텐서 G 뮤 뉴. 자,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제 표기법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G 뮤 뉴를 쓴 G 뮤 뉴는 그렇죠. C 4제분의 8파이 G T 뮤 뉴 이렇게도 써요. 한마디로 다시 자, 이렇게 그냥 쓴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연표기법이라고 있거든요. 자연표기법. 무슨 표기법? 자연표기법에 따르면 이제 C를 1로 놓고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계속 C를 쓰니까 C는 항상 들어가거든요. 모든 상대성 이론, 뭐 상대성 이론이나 뭐 이런데 빅하고 관계가 있으면 C는 다 들어가. 자, 그러니까요. 자, C를 그냥 1로 놓자 이거야. 이거 뭐 항상 나오니까 계속 써주는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이제 양자 장이론을 배우게 되다 보면 H바는 항상 나와요. 그래서 C는 2라고 뭐 여기서는 H바가 안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제 H바도 1로 놓는다. 그렇게 한 게 바로 자연표기법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어. 계속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C가 4제곱이잖아요. 이거 C를 1을 넣으면 1의 4제곱은 1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연포기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근데 두 개는 이제 같은 의미다. C의 4제곱 어디 갔어요? 자연표기법에서는 그냥 일부러 안 쓴다고요. 생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나타내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낸다는 건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를 이용해서요. 자, 어떤 분은 자연 표기법을 써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다 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 따라 좀 다른데 결국은 이것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우주론을 공부하다 보면 우주상수라는 게 나와요. Cosmological Constant라는 게 나옵니다. 이 우주상수라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추가를 해요. 여기다가 누가? 아인슈타인. 갑자기 왜 추가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때 살았을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이제 정적 우주가 뭐예요? 정적 우주라는 거는 이제 변화가 없다. 우주는 옛날에도 크기가 그대로였고 지금도 그대로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즉 변화가 없다. 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식을 풀어보니까 자기가 만든 이 식을 풀어보니까 아니 우주가 변해요. 우주가 변한다고요. 이게 갑자기 뭐 팽창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게 다시 수축해서 다시 수축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우주론을 전개시키다 보면 그렇게 변화하는 우주 모양이 나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우주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했죠. 아니야. 우주는 분명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정적일 거야 라고 해서 넣은 게 바로 우주상수입니다. 우주상수라는 걸 넣어요. 우주상수를 추가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주상수를 그냥 추가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얘가 어떤 걸 만족했죠? 그렇죠. 텐서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발산이 0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이거를 미분한 값이
공변 미분한 값이 이제 이거를 공변 미분한 값이 이게 0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이 우주상수 람다를 바로 넣은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다가 요걸 붙인 거죠. 왜냐면 이래야지 텐서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래야지, 그렇죠, 여기 만족이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 나온 게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한 건데, 나중에 보면 이제 허블 법칙에 따라서 허블이 발견하죠. 아니, 우주가 적색편을 갖고 있는데, 적색편이란 건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거야. 적색편을 발견을 했어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 강해져요. 멀리 갈수록 빛이 적색 쪽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적색편인데 실제보다 적색처럼 보인다.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러면 우주상수 안 넣어도 이 공식 자체가 맞는 거였잖아 라고 해서 다시 우주상수를 아인슈타인이 폐기를 해요. 그 당시에 내가 우주상수 괜히 넣었어. 그런데 최근에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우주가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 팽창을 해요. 가속 팽창을 해. 아니, 우주가 그냥 커지는 것도 아니고 가속 팽창한다. 이 가속 팽창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암흑 에너지로 설명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우주상수가 다시 생각이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냥 자신의 믿음 때문에 나온 정적 우주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나중에 물론 정적 우주론 자체는 틀렸지만 이 우주상수를 넣은 거는 우주상수의 어떤 값을 취해주느냐에 따라 이게 좀 더 다른 모양을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유지시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상수랑 하고 이거는 암흑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 우주 팽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고요, 우주상수를 넣어서 이렇게도 쓸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 우주상수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벌써 뭐 디테일하게 간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자, 디테일하게 간다라는 얘기는 텐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거죠. 네, 저는 여기서 텐서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수학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텐서라고 나오는데요, 이 텐서는 사실 미분 기하학의 하나입니다. 자, 미분 기하학이 뭐예요? 기하학이란 건 이제 뭔가 이렇게 도형과 관련이 있는 거죠. 미분이니까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미분 기하학은 사실 그 안에 미적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뭐 미적분 당연하겠죠. 자, 미분, 적분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계산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자, 그리고 해석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학이 뭔데요? 글씨 보이나요? 그런데 자, 해석학이 뭐냐면은 이 미적분을 좀 더 이렇게 논리적인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게 그냥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걸에 대한 수학적인 어떠한 기반을 탄탄히 한 거죠. 그래서 뭐 극한이나 아니면은 뭐 엡실론 델타 정리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논리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해서 미적분학의 밑에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해석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형대수가 나오는데요. 이 선형대수는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행렬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선형대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선형사상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바로 다중선형사상입니다. 다중선형사상. 사상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함수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 A에서 B로 갈 때 이제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게 사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와 모두 관련 있는 게 바로 미분기하학이고요. 그 안에 텐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미분기하학의 하나로서 텐서가 그럼 정확히 뭔데요? 예. 자, 텐서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텐서가 뭘까요? 텐서는 다중, 멀티, 선형, 리니어, 그리고 대수라고 합니다. 대수. 알겠죠? 알지브라. 자, 뭐라고요? 멀티. 그리고요. 리니어 어떻게 쓰지? 영어를 못 쓰겠어요. 자, 리니어 그리고 맞나 이게? 자, 리니어 선형이란 뜻이에요. 선형. 그리고 알지브라는 알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다중선형 대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텐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죠?
자, 이 텐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벡터 공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이따 알아볼 건데요. 이 벡터 공간과 그 이제 듀얼 스페이스, 이제 쌍대 공간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제 그리고 다중선형사상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말이죠. 자, 우선 듀얼 스페이스도 어떤 명확한 정의가 있겠죠? 그 정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니트 디메저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 차원이에요. 유한 차원. 1차원 유한하죠. 2차원 유한하죠. 무한 차원이 아니라고요. 100차원 유한하죠. 근데 인피니트 하지 않다고요. 자, 이렇게 유한 차원에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 V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V에서 F로 가는, 어디서 F로 가는 이 V라는 건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죠.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거는 이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그러니까 field는 뭐죠? 채죠. 채. 이제 벡터 공간에서 채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벡터는 이제 벡터에서 숫자로 바꾸게 하는 그러한 함수인데 이게 리니어 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함수인데 정확히는 이제 리니어 맵. 자,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 모임을 우리가 듀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럼 벡터 스페이스에서 채로 가게 하는 어떠한 그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니어 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듀얼 스페이스다 이겁니다. 듀얼 스페이스인데 바로 V의 듀얼 스페이스고요. 바로 V 스타로 보통 쓰죠. 자, 어떤 분이 이거 하다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뭐 수학 아니에요? 네, 엄밀한 수학적 정의를 먼저 아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제 물리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안 그러면 이제 수학을 왜 공부하냐? 수학을 이제 아무래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는 게 바로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물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핵심을 찌르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수학적 용어거든요.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까지 명확하게 한 겁니다. 저는 수학 잘 모르는데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유튜브 봤는데 유튜브에서 요 부분은 누구 거 봤냐면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제 광고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 짱.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공부할 때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혼자 공부하면 뭘 어떻게 누구랑 물어볼 수 없어. 이분 대단하세요. 자, 아무튼 그 부분에 요 쭉을 제가 쓴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그 부분 걸 강의를 보세요. 그러면 더 재밌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게 뭐라고요? 요게 바로 가끔 제가 하다가 이 부분은 어디서 봤는지 뭐 이런 걸 설명을 할게요. 저도 이걸 뭐 한 책에서 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 궁금한 건 딴 거 보고. 그래서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가 있으면 그런 걸 소개하는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바로 듀얼 스페이스죠. 다시 한번 볼게요. 듀얼 스페이스는 명확한 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는 바로 이 리니어 맵들의 모임이 바로 듀얼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쓰는데 그러면 V스타에 이거 듀얼 스페이스잖아요. V스타에 또 스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듀얼 스페이스에 또 듀얼 스페이스예요. 근데 유한에서는 이게 그냥 V랑 같아요.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증명은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은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한에서는 그래요. 유한 차원에서는.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그 디멘전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왜 공부하는데요? 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가 텐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거는 다중선형 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과 그 쌍대 공간에 대해서 배웠고요. 벡터 그 스페이스는 가상과 이제 스칼라고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쌍대 공간은 그렇죠. 벡터 공간에 대한 듀얼 스페이스다라고 하면 유한 차원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뭐 이런 걸 배웠다 그랬죠. 아까 전에. 자, 이게 리니어 알gebra. 자, 그리고 이거는 히스토리가 이제 가우스 미분 기하학에서 왔고 뭐 헬스 그저스만의 뭐 선형대수에서도 같이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텐서라는 용어를 20세기에 니콜라 브루바키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선형대수다. 이게 텐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원론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자, 기저 벡터와 쌍대 기저 벡터 왜 뭔 관계야? 갑자기.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와 쌍대 공간이 우선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 두 개 사이에 그냥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얘네 두 개 사이에는 바로 벡터 공간을 이제 그 스팸 생성하는 게 바로 기저 벡터라고 하거든요. 기저 벡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차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E1이라고 할게요. 물론 이거를 E2, 뭐 IJ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 두 개는 기저 벡터잖아요. 그쵸? 기저 벡터인데 이 기저 벡터만 있으면 이 벡터 공간, 그쵸? 이 벡터 공간을 생성을 하죠. 이걸 스팸이라고 하거든요. 스팬이구나. 스팸. 생성이라고 합니다. 즉 기저 벡터가 벡터 공간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기저 벡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표현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 뭐 벡터가 이렇게 있어도 이거는 이거랑 던 거니까 이제 몇 E1 플러스 몇 E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어쨌든 모든 이 공간이 다 표현이 되니까 벡터 공간이 표현되니까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저 벡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저 벡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벡터 공간의 쌍대 공간 있죠? 벡터 공간의 쌍대 공간. 자, 얘도 이제 쌍대 공간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얘도 벡터 공간의 하나예요. 벡터 공간의 하나입니다. 아까 벡터 공간, 가원군과 이제 그 스칼라 곱이 다 이렇게 만족이 되는 벡터 공간의 하나인데, 자, 그것도 어쨌든 이제 얘에 대한 쌍대 공간이니까 쌍대 공간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그러니까 얘도 벡터 공간이잖아. 쌍대 공간도. 그러니까 쌍대 공간에 대한 기저 벡터가 있겠죠. 듀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스를 우리가 듀얼 베이시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잠깐 지우고.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얘랑 얘는. 즉, 기저 벡터와 쌍대 기저 벡터의 어떠한 그 기저 벡터 간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 바로 이 관계가 있죠. 여기 보이세요? 바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게 요 기저 벡터고요. 요게 이 쌍대 기저 벡터예요. 지금 보면 첨자가 얘는 밑에 있고 얘는 위에 있죠. 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변 기저 벡터라고도 하고요. 첨자가 밑에 있을 때는 공변, 코베리언트고요. 반대로 첨자가 위에 있을 때는 콘트라베리언트, 반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공변 반변이 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기저 벡터의 변환에 따라 비례해서 변하면 우리가 공변으로 나와요. 아무래도 얘가 기저 벡터였으니까 자기 자신에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공변이죠. 근데 반변은 그거의 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 벡터가 커지면 반변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공변 기저 벡터, 반변 기저 벡터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일반 좌표로 가면 공변 기저 벡터는 우리가 자연 기저 벡터라고 하고요. 반변 기저 벡터는 역 기저 벡터라고 합니다. 자, 얘네 둘은 이제 기저 벡터와 쌍대 기저 벡터의 관계예요. 한마디로 얘는 스팸을 하면은 벡터 공간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역기저 벡터, 반변 기저 벡터는 스팸을 하면 쌍대 공간, 듀얼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거죠. 각각이 바로 자연 기저 벡터는 즉 공변 기저 벡터는 바로 베이시스, 그리고 반변 기저 벡터는 즉 역기저 벡터는 듀얼 베이시스. 이게 각각 벡터 공간과 쌍대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랑 그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 베이시스와 듀얼 베이시스의 관계는 항상 크로네커 델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델타? 크로네커 델타 관계가 있죠. 자, 이게 뭐냐? 자, 얘는 뭐예요? 공변 기저 벡터. 일반 좌표 계산은 자연 기저 벡터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연 기저 벡터고 얘는 반변 기저 벡터, 역 기저 벡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점곱을 하면 즉 스칼라 곱을 하면 스칼라 곱, 점곱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스칼라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i가 같은 j가
i랑 j랑 같을 때는 얘가 1이 나오고요. i랑 j랑 다를 때는 뭐가 나와요? 0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크로네커 델타의 의미거든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런 관계성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벡터 공간과 이 쌍대 공간이 있는데 이 벡터 공간과 쌍대 공간은 각각의 기저 벡터가 있죠. 벡터 공간은 기저 벡터 베이시스라고 하면 쌍대 공간은 쌍대 기저 벡터 듀얼 베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공변과 반변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공변 기저 벡터 그리고 반변 기저 벡터요. 그거를 일반 좌표계라고 하면 무슨 좌표계? 일반 좌표계에서는 이걸 자연 기저 벡터로 놓는다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공변 기저 벡터는 기저 벡터까지 쓸게요. 우선 공변 기저 벡터는 우리가 그렇죠. I 이런 식으로 만약 쓰고 반변 기저 벡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자연 기저 벡터는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 기저 벡터는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변 기저 벡터는 역기저 벡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좌표계에서 이렇게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 둘의 관계는 항상 크로네커 델타 관계가 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그 듀얼 관계죠. 듀얼 관계. 그러니까 얘네도 그럼 어떻겠어요? 얘네도 이것과 이것은 델타 I J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걸 하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불변량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불변량 무슨 양? 불변량. 예를 들어 V가 있으면 이 V를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V를 성분과 좌표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성분과 좌표계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성분이 무슨 성분이에요? 그렇죠. 반변 성분이가 반변. 위로 가면 반변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건 공변 기저 벡터죠.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뭐 반대로 이렇게 되거나.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공변 성분이 되고요. 자, 얘는 반변 기저 벡터가 되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불변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좌표계가 있으면 우리가 이 벡터가 있다고 봅시다. 이 벡터가 있다고 보는데 이 벡터는 좌표계에 따라 이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 벡터 자체는 불변이죠, 불변. 벡터가 불변이라고요. 텐서.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공변과 반변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그러니까 이제 벡터 스페이스와 벡터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얘와 얘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만 불변량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공변과 반변을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만, 즉 베이시스와 듀얼 베이시스, 즉 기저 벡터와 쌍대 기저 벡터, 벡터 공간과 쌍대 공간을 한꺼번에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된 겁니다. 불변량.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관계가 뭐예요? 이 관계가 뭘까요? 크로네커 델타 관계가 뭘까요? 자, 요거는 사실 요거는 무슨 관계냐? 요거는 이제 0 또는 2란 건 바로 이제 직각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무슨 관계? 직각 관계. 직각 관계일 땐 0, 뭐 이게 1, 이걸 땐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직각 관계를 나타낸다. 무슨 관계? 직각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죠? 자, 다시 무슨 관계? 직각 관계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얘가 이거 반대로 쓸 거야. 얘가 이렇게 둘 다 i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둘 다 i니까 크로네커 델타가 i니까 얘가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직각 관계라고요. 이게 무슨 관계? 직각 관계요. 한마디로 얘는 얘는 이제 기저 벡터고요. 얘는 쌍대 기저 벡터. 자, 얘네는 직각 관계 있다고요. 점곱이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직각 관계 있다고요. 직각 관계. 얘랑 뭐가? 얘가 직각 관계다.
직각관계 뭔데요? 자, 좀 이따 알아보게 돼 있지만 잠깐만 살펴보면 자 이렇게 쓰면 당연히 얘의 직각은 얘죠. 그리고 얘의 직각은 얘죠. 그러니까 그 직교 좌표기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좌표기 있잖아요. 이런 좌표기에서도 우리가 이 벡터 있죠. 벡터.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좌표기에서도. 그럴 때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E1이라고 보고 이걸 E2라고 봅니다. 다시 볼게요. 자 E1과 E2가 있는데 자 요거에 그러면 쌍대 기저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E1의 쌍대 기저 벡터는 요거에 그러니까 요거의 90도인 거. 요거의 90도인 게 뭐예요? 요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얘의 90도는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90도잖아요. 얘가 90도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는데 이 각각의 그 베이시스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베이시스 벡터. 이 원의 수식인 이 베이시스는 이게 이 원인데 이게 위의 원이라고요. 위에 이거라고요. 자,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쌍대 기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공변 기저 벡터와 반변 기저 벡터가 나와요. 이제 공변 기저 벡터와 반변 기저 벡터가 나온 건 이제 좌표기가 90도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공변이나 반변이나 같은데 90도가 아닐 때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벡터에 대해서 이 불변량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변 또는 반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거의 듀얼 스페이스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각각의 바로 패러렐 프로젝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저 벡터와 쌍기저 벡터, 즉 베이시스와 듀얼 베이스, 다른 말로 하면 공변 기저 벡터와 반변 기저 벡터를 왜 배운다고요? 바로 불변량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벡터 같은 불변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벡터를 표현할 때는 항상 특히 이 좌표계가 90도가 아닐 때는 항상 반변성분과 공변성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알겠죠? 왜 반변이라고요? 기저 벡터가 커지면 얘는 반대로 작아요. 왜 공변이라고요? 얘는 기저 벡터가 커지면 같이 커지니까. 왜 반변이라고요? 기저 벡터가 커지면 반대로 작으니까. 참고로 얘는 이제 일반적일 때는 자연기저 벡터, 얘는 역기저 벡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자연기저 벡터와 역기저 벡터 사이의 상관관계도 정곱일 때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바로 크로니커 델타 관계.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